강원도 화천군의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면 소나무와 전나무가 바람에 한꺼번에 고개를 끄덕이는 좁은 능선이 나온다. 그 끝자락에 운설암이라 불리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 겨울에는 처마 및 고드름이 북창처럼 매달렸고 여름에는 대웅전 마룻결에 햇빛이 비단처럼 번졌다. 도연 스님은 새벽 범종을 치고 나면 언제나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 차가운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그 옆을 단풍이라 부르는 잡종 진도가의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단풍은 산짐승 냄새에 민감했고 사람의 발소리에도 먼저 귀를 세웠다. 그런데 그해 초여름부터 단풍은 밤만 되면 마당 가장자리에 있는 낮은 돌담 한 구석을 향해 서서히 몸을 굳히곤 했다. 그리고 몸을 낮춰 코끝을 틈새에 박은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무언가 말하지 못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처음 며칠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산허리에 너구리나 오소리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 개가 경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단풍의 시선이 가리키는 지점은 언제나 똑같았다. 돌담의 덧대어진 부분. 다른 곳보다 시멘트색이 더 옅고 모래 알갱이가 굵게 살아있는 새로 고쳐놓은 듯한 구획. 도연은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돌담을 훑었다. 길게 뻗은 넝쿨을 걷어내고 담밑 흙을 발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기도 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냄새도 흔적도 발자국도. 그런데 단풍은 포기하지 않았다. 해가 기와 끝을 내려앉을 때가 되면 어느새 그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눈동자의 노을이 스며들었고 낮게 내는 소리는 마치 스스로를 달래는 기도 같았다. 걔가 왜 저러지? 스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밤마다 더 멀어졌다. 어쩌면 대답은 바로 코앞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뒤 절에 들르던 동네 노인의 말이 도연의 귓속에 남았다. 거기 다음 예전에 급히 손봤소. 한열해 전쯤이었나. 비가 쏟아지던 장마 끝이었지. 노인은 마룻바닥에 앉아 따끈한 보리차를 홀짝이며 그렇게 말했다. 열해 전 말이 바늘처럼 가슴을 콕 찔렀다. 그 즈음 화천 읍내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었다고 도연은 어렴풋하게 떠올렸다. 전단지가 마치 장마비처럼 버스 정류장마다 붙어 있었고 진아는 차마다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골목을 들여다보던 날들. 그때 이 담을 고쳤다고? 왜 하필 그때였을까? 스님은 마당 가장자리에서 다시 그 색 다른 구역을 바라보았다. 새 시멘트 안쪽에 무슨 이야기가 굳어버린 건 아닐까? 단풍은 밤마다 더 집요해졌다. 혀로 틈새를 핥다가도 갑자기 뒤로 물러나 꼬리를 낮추고 짖었다. 낮게 하지만 끝이 갈라지는 소리로. 도연은 처음으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날짜를 적고 단풍이 짖은 시간, 방향, 바람의 색이, 냄새로 보이는 반응까지 기록했다. 기록을 곁눈질하며 다시 담을 보면 덧댄 구간의 줄눈 사이로 다른 곳에선 보이지 않던 굵은 모래가 박혀 있었다. 이 동네에서 쓰던 모래가 아니었다. 절을 고칠 때 늘 쓰던 골재는 좀 더 고운 입자였으니 적어도 이 줄눈은 외부에서 들여온 재료였다. 곡괭이를 들고 몇 번쯤 줄눈을 두드려 볼까 스님은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도량의 물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자기 눈에 착각일 수도 있었다. 스님은 곡괭이를 다시 창고 안쪽에 밀어 넣었다. 그러자 마음 한편이 더 서늘해졌다. 그러는 동안 단풍은 담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눈은
무슨 말을 참고 있는 사람의 눈과 닮아 있었다. 무엇을 그리 말하고 싶었을까? 사흘 뒤 비가 지나갔다. 마당의 흙은 스펀지처럼 눅눅했고 담 아래에서 물 냄새가 올라왔다. 그날 밤 단풍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잠깐 숨을 고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적인 강역으로 신호 같았다. 도연은 손전등 대신 작은 납작 배터리에 헤드램프를 꺼냈다. 빛을 낮게 깔아서 줄눈을 따라 비췄다. 담돌 사이 모서리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비에 불어나 미세하게 틈이 벌어진 것일까. 균열 속에서 맑지 않은 냄새가 아주 얇게 풍겼다.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섞인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김이 스님은 무릎을 꿇고 균열의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엷은 공기의 온도가 달랐다. 살아있는 흙의 온기와 오래 닫혀있던 공간의 냉기가 엇갈려 있는 느낌. 그 밤 스님은 처음으로 담을 향해 합장을 했다. 혹시라도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꺼내는 일이 누군가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기를. 이튿날 스님은 읍내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담장 보수 구간이 수상합니다. 개가 밤마다 같은 곳을 짖고 장마 후 균열과 이상한 냄새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젊은 직원이었다. 동물들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뻔한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는 의외로 진지하게 메모를 적는 듯 했다. 그날 오후 류성우 형사가 암자로 올라왔다. 수더분한 회색 바람막이에 진흙 얼룩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뿐이었다. 그는 인사를 짧게 하고 곧장 담으로 갔다. 딱히 큰 건 없겠지만 이런 건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게 순서라서요. 말투가 물에 젖지 않은 마른 나무 같았다. 담을 살피던 그는 줄눈의 모래 입자를 두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보았다. 이건 이 근처 골재가 아닌데요.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열해 전이면 기록이 남아있겠습니다. 류 형사는 다음 날 다시 왔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서류철이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꺼내 도연 앞에 펼쳤다. 오래된 전단지 복사본, 탁자 위에 놓인 아이의 야외 사진, 그리고 시청 건물 앞 어떤 여성의 행사 기사. 그때 사라진 아이가 한솔, 이 사진의 여성은 윤미라 씨, 지역 복지단체에서 활동했죠.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다. 전단지가 붙기 하루 전날 이 담을 고친 걸로 평의회 기록에 남아있더군요. 장마로 담 일부가 기울었다는 사육. 공사 인력은 외지인 둘.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담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소립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기록이 정확하다고 믿어야겠죠. 그런데 전단지가 붙기 하루 전날이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아직 마을이 아이의 실종을 몰랐을 시간입니다. 말끝이 길게 흘렀다. 스님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드디어 다른 사람의 입에서 소리로 나왔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 소문은 산보다 먼저 내려갔다. 장보러 읍내를 내려간 신도 하나가 버스 안에서 스님에게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담, 예전에 급하게 덧댔대요. 밤에 트럭이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단풍은 그 모든 말보다 먼저 이미 알고 있었다. 밤마다 그 한 점을 향해 꼬리를 낮추고 앉아 있었으니 그날 밤
스님은 단풍을 불러 발밑에 앉혔다. 그만하자 라고 말할 수 없었다. 대신 스님은 담 너머 소나무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들어야 합니까? 솔바람의 대답은 늘 그렇듯 말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스님은 묘하게 누군가가 곧 허락을 내릴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허락은 누구의 입으로 나올까? 다음 날 읍내 주민센터의 작은 회의실에서 모임이 열렸다. 형사와 면사무소 담당자, 그리고 절과 인근 몇 집이 동석했다. 담장 일부를 개방해 내부를 확인해 보자는 안건이었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다. 산사에 손을 대면 애군이 들어와요. 남의 담을 왜 파헤쳐요? 그냥 개가 예민한 거지. 도연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 한 권을 꺼내 날짜와 시간들이 정갈하게 적힌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단풍이 짖은 날들, 날씨, 바람결, 장마 뒤의 균열, 그리고 담장 보수 기록의 날짜와 아이 실종 전단이 붙은 날 사이의 하루 차이,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결국 담당자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원과 안전 차원에서 보수 구간 일부를 그 작은 면적으로 확인하는 걸로 하죠. 공무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주민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얼굴이었다. 스님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말 대신 숨을 길게 내보냈다. 그 숨이 어디선가 막혀있던 길을 조금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가가 떨어진 날 저녁 바람이 일찍 불었다. 상하늘은 마당을 일찍 삼켰고 하늘은 유리처럼 엷었다. 형사는 내일 아침 일찍 오겠다고 했다. 오늘은 손 대지 마십시오.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끝에 웃음 비슷한 것을 걸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진지했다. 돌아서는 형사의 발뒤꿈치를 단풍이 멀리서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담 앞에 앉았다. 스님은 그 곁에 다가가 앉아 돌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차갑고 물 먹인 냉기가 있었다. 돌의 표면은 낮에 본 것과 달리 밤에는 더 거칠었다. 손끝에 거칠음이 걸릴 때마다 스님은 마음을 하나씩 놓았다. 오늘 밤 담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침묵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일 침묵은 다른 이름을 얻게 되겠지. 그 이름이 누구의 것이든 말의 주인은 더 이상 돌 사이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단풍은 그 밤에도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만 반복했다. 깊은 산이 내쉬는 숨과 닮아 있었다. 마당에는 누구의 발자국도 없었다. 그러나 스님은 느꼈다. 바람이 담에 부딪힐 때 생기는 소용돌이, 밤벌레가 지나가며 남긴 떨림, 처마 끝 물방울이 흙으로 새우며 드는 속도. 모든 것이 말없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님은 마당 끝에서 절 마루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방 한켠에는 오래된 주석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다. 예전에 산길에서 미아를 찾으러 나갔다가 빈 통만 주워온 적이 있었다. 누군가의 점심이 담겼다가 비와 흙에 오래 씻긴 것, 스님은 그때의 무게를 기억했다. 무게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지만 손은 안다. 그 말이 오늘 밤 따라 유난히 선명했다. 스님은 램프를 끄며 내일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 그리고 마음을 더 단단히 하는 일. 밤은 길지 않았다. 이른 새벽 공기가 한 번 더 식었다가 서서히 풀렸다. 스님은 범종을 치지 않았다. 소리가 산 너머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을 깨우는 대신 오늘은 소리 없는 시작을 택했다.
물을 드고 차를 데피고 빗자루로 마당 가장자리를 한 번 더 쓸었다. 단풍은 담 앞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마치 이제 자기 차례가 아니라고 인정한 듯 조용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올라왔다. 트럭이 아니라 작은 봉고였다. 류 형사와 면사무소 담당자 그리고 동네에서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이가 함께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곡괭이 대신 얇은 끌과 작은 망치 그리고 모서리를 보호하는 천 조각이 들려 있었다. 큰 충격은 주지 않겠습니다. 표면 줄눈만 일부 걷어내서 내부 상태를 먼저 볼 겁니다. 형사가 말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돌이 이야기할 차례였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모두가 잠깐 침묵했다. 누구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고 사진도 찍지 않았다. 면사무소 담당자는 종이에 간단한 메모를 적었다. 날짜, 시간, 기온, 작업자, 증인. 스님은 그 기록을 잠깐 내려다보았다. 기록은 언제나 말이 부족하지만 말의 빈칸을 지키는 법을 안다. 단풍은 한 걸음 물러나 앉아 있었다. 그 눈은 잔물결 없는 저수지 같았다. 누군가가 돌을 치기 전 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스님,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게 나오더라도 오늘은 확인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죠? 스님은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로 미뤄도 되는 것과 오늘 끝내야 하는 것을 그는 오늘따라 더 또렷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작업자의 망치가 처음으로 줄눈을 두드렸다. 소리가 생각보다 가벼웠다. 마치 오래된 껍질을 톡톡 벗기는 소리. 그 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다른 밀도로 채웠다. 첫 번째 줄눈 조각이 떨어졌을 때 안쪽에서 어두운 색의 흙이 조금 흘러나왔다. 생흙이 아니라 여러 번 젖고 말라 단단해진 흙. 작업자는 망치를 내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흙을 집어 살폈다. 냄새가 났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폐쇄된 공간의 공기.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도연은 단풍을 한 번 돌아보았다. 단풍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기다려온 소리가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듯이. 형사는 끌의 각도를 바꿨다. 여기까지만 표면 확인은 충분합니다. 담당자가 메모를 다시 적었다. 내부 흙 확인, 특이 냄새 감지, 추가 개방 필요. 그 짧은 문장들이 오늘 하루를 넘어 내일로 이어질 다리를 놓았다. 스님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며 절 마당의 기온을 아주 조금 낮췄다. 낮이 오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침 이전의 시간. 세상이 대답하기 직전의 한 호흡. 작업은 중단되었고 현장은 천으로 임시 덮개를 씌워 둘렀다. 형사는 간단히 인계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오전 중으로 부서 합동으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도면과 안전봉도 준비해야 해서요. 그의 말은 사무적으로 들렸지만 눈빛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담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 한 잔만 얻어 마셔도 될까요? 그가 웃으며 물었고 스님은 대답 대신 주전자에 물을 채웠다. 물이 끓는 동안 단풍은 천 덮개 앞에서 몸을 말아 올렸다. 압도적인 조용함이었다. 누군가는 그 조용함을 무언가 끝나려는 징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연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의 문턱에 선 숨이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지만 경첩이 움직이기 시작한 소리. 그 소리를 들은 건 밤마다 담 앞에 앉아 있던 개와 그 개를 따라 앉던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은 그 소리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작은 안전봉이 마당 둘레에 빙 둘러 세워졌고 천막 한 장이 담장 앞을 가렸다. 작업자는 어제와 같은 얇은 끌을 꺼냈지만 오늘은 손놀림이 더 느렸다. 망치질 소리가 산 중턱에서 울렸다가 이내 줄어드는 그 리듬이 숨 고르는 심장처럼 규칙을 만들었다. 도연은 한 걸음 뒤에서 그 규칙을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잠깐의 침묵. 그 사이사이에 단풍이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박자에 맞춰 누군가의 문장을 듣는 것처럼 표면 줄눈이 더 거치자 안쪽 흙이 눈앞으로 와 닿았다.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한 붉은색이 눅눅했고 냄새는 바람보다 낮게 흘렀다. 조금만 더. 작업자가 속삭였다. 류성우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데이트 타임, 작업자, 기상. 기록은 말이 없지만 대신 방향을 가진다. 그는 손수건으로 손가락을 닦고 다시 담을 보았다. 그때 끌 끝에 작은 금속성 소리가 걸렸다. 찍! 모두가 동시에 눈을 들었다. 작업자는 숨을 멈추고 손끝으로 틈을 넓혔다. 흙먼지가 부옇게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사이 얇은 금속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누군가 낮게 탄식을 했다. 작업자가 천으로 모서리를 감싸고 살살 당겼다.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가 마치 오래된 서랍처럼 망설이다가 빠져나왔다. 작은 주석 도시락통. 표면엔 물에 씻겨 흐릿해진 그림이 있었다. 누구에게나 있었던,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점심의 상자. 도시락통은 닫힌 채였다. 도연은 손을 모았다. 열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다. 열어야 한다는 걸 잘 알았다. 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손끝이 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작업자는 장갑을 끼고 고리를 조심스럽게 당겼다. 딱 소리와 함께 뚜껑이 비스듬히 열렸다. 안에서는 종이 냄새와 오래된 밥풀이 남기는 얇은 기운 같은 것이 섞였다. 비어 있었다. 그런데 뚜껑 안쪽에 얇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름을 적는 칸, 글씨는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내 입 클로버를 눌러 말린 것 같은 작은 흔적. 누군가의 빈틈없는 소원. 이쯤에서야 단풍이 일어나 담 앞으로 나왔다. 코를 상자에 갖다 대지 않았다. 대신 빈 공간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빈 공간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문장이 있었다. 여기에는 더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류 형사는 도시락통을 밀봉 봉투에 넣고 내부 흙 샘플을 별도 채취했다. 더 개방하면 구조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얼굴에는 오래 걸쳐온 그림자가 조금 옅어지는 기미가 있었다. 저 도시락통이 무엇을 말할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뜻에 가까웠다. 전고 무렵 감식 요원이 도착했다. 그들은 담장 안쪽을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다. 화면 속 좁은 공간에는 흙과 부식된 나무 조각, 그리고 섬유질로 보이는 끈 한 토막이 있었다. 빨간색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는 다른 색이었을까? 화면은 명확한 색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색이 아니더라도 형태는 말을 했다. 아이 신발의 끈의 흔한 모양. 누군가 작게 물었다. 그날 밤에 누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질문은 누구에게 향한 게 아니었다. 공기에게 향한 물음. 공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움직였다. 절 마당의 온도가 한 번 더 낮아졌다. 그날 오후 담장 앞은 다시 천막으로 덮였다.
기록과 사진만이 바깥으로 나갔다. 류 형사는 도연과 마루에 마주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스님, 열해 전 기록 말입니다. 담장 보수 공사에 외지인 2명이 왔다고 했죠. 공사비를 쓴 계정이 복지활동 특별기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도연은 눈썹을 조금 올렸다. 복지활동 특별기금,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은 때로 어두운 그림자가 들러붙기 쉬운 둥근 표면을 갖고 있다. 류는 메모를 넘겼다. 그 표면에 윤미라라는 이름이 몇 번이고 지나갔다. 윤미라. 읍내 복지단체의 얼굴. 연말이면 사진 속 맨 앞줄에 서 있고 겨울엔 난방유 모금의 포스터에 웃고 있는 사람. 그분이 담장 공사 서류에 결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류가 말했다. 기부금 심사, 위기 가정 지원, 돌봄 연계. 그녀의 이름은 어느 페이지에서든 빠지지 않았다. 문제는 빠지지 않는 이름이 때때로 어울리지 않는 곳에도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얇은 영수증을 꺼냈다. 외지상회에서 가져온 골자의 대금, 날짜는 아이 실종 전날. 실종 공지 전날이 아니라 실종 발생 전날입니다. 시간대도 밤으로 찍혔습니다. 그는 영수증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톡 치더니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모든 단서는 이미 말해졌다. 밤이 다시 오자 단풍은 담을 향해 앉지 않았다. 대신 대웅전 계단 아래에 몸을 말고 누웠다. 먼 곳에서 오는 바람 소리만이 귀끝에서 작은 물결을 만들었다. 도연은 단풍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오늘은 네가 말할 게 없구나. 단풍은 눈을 감았다. 걔가 모르는 걸 사람만 안다고 믿는 건 쉽다. 그러나 그 밤 도연은 알았다. 단풍은 말할 수 있는 만큼 이미 다 말했다. 이제는 사람이 들을 차례였다. 개의 침묵은 사람의 귀를 바꾸는 법이니까. 스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산등성이로 사라지는 별빛을 잠깐 보았다. 별빛은 누군가의 기록처럼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이동했다. 다음 날부터 류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그는 읍내 기록보관소, 주민센터, 복지단체의 회계장부, 공사일지, 차량 출입대장을 차례로 훑었다. 밤에는 주유소 CCTV와 도로변 음식점 카드 결제 기록을 뒤졌다. 자료는 언제나 그 자체로는 단서가 아니다. 하지만 서로 곁에 놓이는 순간 모양을 갖는다. 모양이 생기면 침묵하던 것들이 방향을 얻는다. 그리고 방향이 생기면 누군가의 발자국과 겹친다. 그가 지도 위에 작은 점을 찍을 때마다 도연은 마당 끝에서 그 점을 떠올렸다. 점들은 산처럼 고요했고 고요한 만큼 단단했다. 류는 먼저 밤 공사의 습관을 확인했다. 10년 전 장마 끝에 며칠 복지단체 소속 트럭잇이 외곽 자재상에 들렀다는 기록. 영수증의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겼다. 운전자는 단체 봉사자 명의로 등록된 중년 남자였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근처에 삽니다. 류가 말했다. 그는 남자의 집 앞에서 오랫동안 차 시동을 끄고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창문에 노을이 반사되는 걸 보며 조급함이 아닌 침착을 선택하려는 듯 문을 두드렸을 때 남자는 쉽게 문을 열지 않았다. 낡은 문고리가 3번쯤 움직인 뒤에야 문틈이 열렸다. 남자는 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누군가는 침묵을 허세라고 읽지만 류는 알고 있었다. 어떤 침묵은 용기의 다른 형태라는 걸. 열해 전 누나 같은 분이 부탁을 했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같은 분, 그 말은 특정인을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이름을 말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담장이 기울었다고, 비도 많이 왔고 위험하다고, 늦은 시간에 하면 동네 개들이 덜 짖을 거라고도 했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어린애 얘긴 못 들었습니다. 그냥 자재를 날랐어요. 그 다음 날 실종 전단지를 봤죠.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류는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영수증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날짜와 시간, 상호, 금액. 남자는 오래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 눈의 공기가 바뀌었다.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잖습니까? 그는 질문 형태로 진술을 마쳤다. 복지단체 사무실에서 본 윤미라는 사진 속의 웃음과 실제의 웃음 사이에 틈이 없었다. 정갈한 차림, 네임택, 벽에 현판. 그때요. 비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 응급보수를 했죠. 어르신들 담이랑 지붕이 위험했거든요. 기록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모두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말은 때때로 중요한 결을 생략한다. 류는 사무적인 질문을 거듭했다. 자재상과 거래한 시간, 자원봉사자 관리 방식, 긴급 보수 판단 기준. 유는 모두 또렷하게 답했다. 어느 하나 구멍이 없는 듯 했다. 마지막 질문에서만 잠깐 시선이 멈칫했다. 영수증에 사인하신 시간 밤 10시 14분. 그 시간에 왜 직접 상해까지 가셨습니까? 유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다. 청년들이 늦게까지 못 있을까봐 제가 대신 갔죠. 그날은 제 차로. 말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영수증에는 단체 트럭 번호가 적혀 있었다. 류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어떤 질문은 즉시 답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잠시 유예된 질문은 더 밝은 장소에서 스스로 대답을 데리고 돌아온다. 며칠 사이 다른 동네의 낡은 담과 공터에서 비슷한 보수 기록이 발견되었다.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점들은 동그랗게 흩어져 있지 않았다. 희미하지만 한 줄, 그리고 다시 한 줄, 길이 생겼다. 길의 끝에는 늘 복지단체의 이름과 윤의 결재가 있었다. 도연은 밤마다 그 지도를 떠올렸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발에 익었던 길과 지도 위 길이 겹치는 느낌. 길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걸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걸었다면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언젠가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없다. 그 생각은 스님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더 천천히 가라앉혔다. 어떤 진실은 서두르면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잡고 싶은 마음이 세질수록 손을 가만히 두어야 할 때가 있다. 단풍은 낮에는 대웅전 그늘에, 밤에는 법당 계단 아래에 누웠다. 더 이상 담을 보지 않았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끝났다는 듯 몸의 긴장을 풀었다. 그 대신 다른 예민함이 생겼다. 낯선 신발 냄새에 먼저 귀를 치켜쓰고 스님의 발걸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그는 더 이상 길잡이가 아니었다. 증인이자 동행자. 걔가 증언을 끝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 스님은 단풍의 털을 쓸어내렸다. 손바닥에서 털이 느는 만큼 마음의 결도 고르게 펴졌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일이 옮겨가고 있었다. 감식 결과가 내려왔다. 도시락통 안쪽 스티커에서 밀양의 글씨 흔적이 감지되었다. 햇빛에 바랜 자국을 확대한 끝에 이름의 초성 2개가 떠올랐다. H, S,
한솔.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충분히 가까웠다. 다만 쪽 섬유질은 오래된 고무 샌들 끈과 동일 재질로 추정되었다. 재고가 거의 사라진 저가형 제품, 비슷한 끈을 그 시절 읍내 잡화점, 영수증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잡화점 거래 내역에 윤미라의 이름이 몇 번 찍혀 있었다. 혹은 그녀의 측근들의 이름으로. 산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강처럼 이어지는 종류의 단서들. 물은 돌과 달리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계속 흘러 한 곳으로 모인다. 모이면 그때 물은 무게를 갖는다. 류는 다시 윤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체 회계가 아닌 개인 일정과 차량 동선을 물었다. 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형사님, 사람을 돕는 일은 증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진솔하게 들렸다. 동시에 말의 그림자가 길었다. 담장을 고친 이유가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저는 그날도 지금도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 함께해 온 후원자 2명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믿음에 가까웠다. 믿음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을 대체하지 않는다. 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떠나면서 그는 그녀의 사무실 한쪽에 쌓인 상자를 보았다. 자재상에서 온 빈 포대들, 외지모래라고 적힌 라벨이 한 귀퉁이에 보였다. 그는 상자의 사진을 찍지 않았다. 대신 상자 옆에 붙은 납품서의 번호만 기억해 두었다. 때로는 사진보다 숫자가 더 오래 간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범종을 울렸다. 깊고 낮은 소리가 산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는데 한참이 걸렸다. 단풍은 종소리에 눈을 뜨고 스님을 보았다. 우리 일도 이제 반쯤은 왔다. 스님이 낮게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반쯤 왔다는 건 반쯤은 아직 어둡다는 뜻이다. 어두움은 나쁘지 않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더 우려냈다. 찻잔에 떠오르는 김이 말의 빈칸처럼 보였다. 빈칸이 있다는 건 아직 써야 할 문장이 남았다는 뜻이다. 이튿날 읍내에 오래된 공동창고가 개방되었다. 거기엔 복지단체가 쓰고 남긴 자재가 쌓여 있었다. 표준 모래 포대 사이로 포대 하나가 다른 질감이었다. 굵은 알갱이가 손바닥을 거칠게 긁었다. 라벨에는 타지의 상호가 찍혀 있었다. 그 포대 언제 들어왔나요? 류가 창고 관리인에게 물었다. 10년은 더 됐죠. 장마 난리 나던 해. 관리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 해 밤에 자재 옮긴다고 했었어요. 단 몇 군데 급히 고쳐야 한다고. 관리인은 더 생각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의 달력이 그보다 더 빠르게 바뀌었다. 기억은 늘 친절하지 않다. 친절 대신 작은 표지판을 남긴다. 그 표지판이 지금 여기서는 포대의 거친 감촉이었다. 지도 위점은 더 늘어났다. 화천에서 멀지 않은 두억의 읍, 그리고 강 건너 군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었다. 밤 공사, 외지 자재, 복지 결제. 세 단어가 삼각형을 그렸다. 삼각형 속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 빈 공간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름들이 들어갈 자리였다. 그 빈 공간을 향해 단서들이 움직였다. 경찰서는 타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했고 기록 창고의 열쇠가 더 자주 돌아갔다. 유는 그 사이에도 바빴다. 사진 속 그녀의 웃음은 줄지 않았다. 행사장 배경막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나쁜 건 아니다. 문장은 늘 선하다. 다만 문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하는 일이 사람의 몫일 뿐. 단풍은 어느 날 저녁 돌담과 반대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았다. 그 나무는 절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였다. 여름마다 그늘을 깊게 만들었고 가을이면 잎을 천천히 포기했다. 단풍은 그 밑에서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귀도 꼬리도.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날짜 하나를 동그랗게 둘렀다. 아마 오늘이 개의 일이 사람의 일로 완전히 넘겨지는 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개가 떠나간다는 뜻이 아니었다. 역할이 옮겨간다는 뜻. 역할이 옮겨가면 책임도 옮겨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은 지금 지도를 들고 있는 자들. 며칠 뒤 첫 공식 발표가 있었다. 담장 내부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실종 아동 한솔과 관련 가능성이 높다. 문장은 중립적이었다. 숫자와 확률, 추정과 보류, 내용의 대부분이 말의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빈칸을 읽었다. 읍내의 오래된 분식집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 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말은 빠르게 산을 올랐다. 절에 들른 이들은 단풍을 한 번 더 쓰다듬고 갔다. 단풍은 사람 손길에도 눈을 감았다. 칭찬이 아니라 끝난 일에 대한 작별처럼 무엇이 끝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류는 다시 지도의 점을 보았다. 점들은 이제 선이 되려 했다. 선이 되면 누군가의 동선이 된다. 동선이 되면 목적이 드러난다. 그는 그 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밤 공사를 떠올렸다. 그 밤들에 누군가는 고치고 누군가는 감추고 누군가는 봤다. 본 사람들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본다는 건 말하기 위한 준비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일이다. 그는 오래된 시장 골목을 돌며 밤 영업을 했던 가게들을 차례로 들렀다. 그날의 물 비린내와 배달 오토바이 소리, 곳곳에 남아있던 장화 자국, 흔적은 늘 남는다. 다만 제때 읽는 사람이 드물 뿐이다. 시장 통로 끝 오래된 칼국수집의 주인 여자가 말했다. 비 오던 그날 밤 낯선 여자 2명이 젖은 상자를 끌고 지나갔어요. 복지단체 조끼를 입었더군요. 그중 하나는 TV에서 봤던 얼굴 같았는데 말하면 안 좋을까 봐.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류는 고개를 저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말하는 게 누군가에게 안전을 주는 일입니다. 여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 그분 같았어요. 이름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그 이름은 곧 무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름이 무게를 갖는 순간 말은 증언이 된다. 복지단체 사무실로 돌아온 윤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겠다고 했다. 의혹이 이렇게 커졌는데 제가 피할 이유가 없죠. 그녀는 담담했다. 류는 의자를 빼주며 자리에 앉혔다. 질문은 다시 시작되었다. 같은 질문, 조금 다른 방식. 그날 밤 자재를 옮긴 뒤 어디로 갔습니까? 담을 고칠 곳으로요. 누가 안내했습니까? 마을 이장님과 자원봉사자. 이장님은 낮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녀의 답은 빈틈이 없었다. 빈틈이 없다는 건 빈칸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빈칸은 답 안쪽에 있을 때가 많다. 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에도 피곤이 스민다. 피곤은 거짓보다 먼저 찾아온다.
그날 밤 절 마당에는 작은 등불이 더 걸렸다. 신도들이 스스로 가져온 등이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등불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불빛 앞에서 사람은 자기에게 말한다. 나는 이 말을 믿겠다고. 도연은 그 등 아래서 한 줄씩 짧은 기도를 올렸다. 기도는 누가 듣느냐보다 누가 나눠 가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단풍은 등불 아래를 걸어갔다가 다시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왔다. 그 자리가 이제 그의 자리였다. 담합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다. 아침, 류는 산을 다시 올랐다. 오늘은 새로운 팀이 함께였다. 타 지역의 형사 둘, 그리고 기록 분석관 1명. 그들은 지도를 펴고 점과 선을 다시 확인했다. 분석관이 말했다. 이 선들은 단순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특정 시기마다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장마 직후, 연말 모금 이후, 그리고 지역 행사가 끝난 다음 주. 그는 점에 작은 숫자를 붙였다. 1, 2, 3 순서가 생겼다. 순서가 생기면 타이밍이 드러난다. 타이밍은 결정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잡으면 결정을 만든 손에 닿을 수 있다. 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점은 어디였을까요? 분석관은 펜 끝을 한 곳에 세웠다. 오래된 다리 아래 마을 창고 근처. 거기에도 밤 공사 기록이 있습니다. 류는 출발할 준비를 했다. 길을 나서기 전 그는 절 마당을 한번 돌아보았다. 단풍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류를 보았다. 짖지 않았다. 꼬리를 크게 흔들지도 않았다. 대신 한 번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 한 번의 깜빡임이 말하는 걸 류는 이상하게도 이해했다. 이제 너희 차례다. 걔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혹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듣는 귀였다. 트럭이 산문을 빠져나갈 때 바람이 한 번 불었다. 소리피 서로를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모았다. 지도 위점들이 선으로 바뀌려는 순간 걔는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니었다. 더 멀리, 더 깊이 가라는 손짓이었다. 그리고 산 아래 새로운 점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다리 밑 창고로 가는 길은 강을 스치듯 낮게 휘어 있었다. 전날 분석관이 찍은 점과 선이 머릿속에서 겹치자 류성우는 악셀을 더 밟지 않았다. 속도보다 필요한 건 타이밍이었다. 창고는 오래된 자물쇠에 기대어 서 있었다. 관리인이 열쇠를 돌리는 동안 바람이 강 위를 건너와 문턱에 먼지를 얹었다. 아는 생각보다 단출했다. 무너진 상자, 자재 포대, 행사 배너의 지지대, 그리고 구석에 무심히 포개진 비닐 포장. 분석관이 먼저 발을 들였다. 여기요? 그는 비닐 가장자리에서 잘려나온 라벨 조각을 집어 올렸다. 외지 자재상, 이름, 날짜, 밤 시간대. 다른 상자에서는 자원봉사자 조끼 하나가 나왔다. 로고가 바뀐 흔적, 봉제선이 2번 지나간 자리, 누군가 서둘러 이름을 지우고 새 이름을 덧댔다는 뜻이었다. 창고를 나오는 길에 류는 강둑을 따라 있는 보행로에 잠깐 섰다. 바람이 도로의 뜨거움을 식히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영장 청구서를 보냈다. 목표는 복지단체 사무실과 윤미라의 개인 사물함, 그리고 최근 석 달간의 차량 통행 기록과 통신 기지국 자료. 버튼을 누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오래 걸린 것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숨이었다. 숨이 길수록 손은 더 안정적이게 마련이었다.
영장이 발부되자 소리는 바뀌었다. 계단을 오르는 발, 문이 열리는 금소금, 서랍이 미는 마찰. 서류 더미에서 나온 것은 회계장부보다 작은 수첩이었다. 표지에는 습기가 먹은 자국, 안쪽에는 날짜 옆으로 짧은 이니셜, HS, K 위하이, 무표기의 점. 어떤 날들은 밤이라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밤은 행사의 끝을 뜻하기도 조용한 시간을 뜻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둘 모두가 아니었다. 밤은 누군가의 결정을 덮고 숨겼다. 숨긴 것은 길게 남는다. 길게 남는 것은 결국 모서리를 드러낸다. 차량 통행 기록은 더 노골적이었다. 장마 직후, 연말 모금 이후, 지역 행사 다음 주. 분석관이 이미 짚어둔 주기대로 단체 트럭과 윤의 개인 차량이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였다. 야간 톨게이트의 통과 시각은 영수증과 이어졌고 통신 기록의 기지국 좌표는 담장이 있는 마을 곁에서 오래 머물렀다. 선은 더 이상 억지로 그은 선이 아니었다. 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었다. 그리고 문장은 이제 입을 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미라는 소환장을 받자 곧바로 나왔다. 변호인과 함께였다. 눈빛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다. 형사님, 저는 사람을 도우려고 일했습니다. 첫 문장은 지난번과 같았다. 달라진 것은 그 문장을 둘러싼 공기의 무게였다. 질문은 반복되었다. 다른 점은 답이 놓이는 자리가 좁아졌다는 사실뿐. 그날 밤 어떤 담장을 고치러 갔습니까? 신고가 들어온 곳으로 갔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장님과 주민분들이요. 기지국 기록은 왜 그 마을에서 12번이나 정지합니까? 유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변호인이 끼어들었다. 정확한 동선은 기억에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야간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요. 변호인의 말은 사실일 수도 있었다. 사실일수록 어떤 순간엔 더 또렷해지는 점이 있다. 그 점 앞에서 류는 수첩을 꺼냈다. 작은 노트, 밤 표시, 이니셜, 그리고 한 페이지에 지워진 자국. 연필심이 눌렀던 자리만 골라내면 남는 오목함. HS. 옆에는 방울처럼 번진 점이 있었다. 누구의 이니셜인지 말하지 않아도 공기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날들이 있다. 유는 노트를 잠깐 보더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채로 말했다. 형사님, 제가 모두 한 건 아닙니다. 첫 균열이었다. 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모두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묻습니다. 그때서야 윤의 목소리는 아주 조금 낮아졌다. 아이들이 사라지면 후원금이 모입니다. 어느 집은 돌봄 비용이 필요했고 어느 집은 빈칸을 원했습니다. 저는 연결했을 뿐입니다. 연결. 단어는 부드럽지만 결은 거칠었다. 연결의 한쪽 끝에는 실종이 있었고 다른 쪽 끝에는 덮개가 있었다. 덮개를 씌우려면 밤이 필요했다. 밤은 늘 친절했다. 고백은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다. 조각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조금씩. 어떤 밤에는 자재를 옮겼고 어떤 밤에는 기록을 바꿨다. 어떤 날에는 영수증의 시간을 미뤘고 다른 날에는 봉사자 조끼를 뒤집어 입혔다. 유는 단정했다.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물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질문이 끝날 때마다 한 줄씩 자신에게 설명하듯 중얼거렸다. 그렇게 해야 안전해질 것 같았어요.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와도 좋을 게 없었다. 하지만 기록은 질문 대신 새겨졌다. 조각들은 맞춰졌다. 맞춰지자
비로소 빈칸이 드러났다. 빈칸은 그 안에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갈 자리였다. 이장의 이름이 그 빈칸에 들어왔다. 낮에는 마을의 일을 보고 밤에는 자재 트럭의 이동을 보조했다. 대가는 현금과 좋은 말 몇 마디, 위험한 담이 많으니까요. 그도 늘 같은 말을 했다. 위험이라는 말은 충분히 그럴듯해서 쉽게 쓰면 금세 달았다. 달아 없어질수록 누군가는 그 말 뒤로 숨었다. 이장은 윤과 마주 앉아선 자신은 몰랐다고 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 닿지 않았다. 닿지 않는 눈빛 사이로 기록만이 지나갔다. 체포는 이르게 오지 않았다. 충분한 날들이 쌓인 뒤 아침의 공기가 가장 가벼운 날을 골랐다. 윤은 가까운 자리에서 변호인의 손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때서야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밤은 오래 숨겨주지만 끝내는 빛에게 길을 내준다는 것을. 경찰차가 문을 닫을 때 창밖엔 낮은 구름이 지나갔다. 그늘이 차창에 걸렸다가 흘러갔다. 그늘이 떠나자 차 안의 온도는 조금 오르내렸다. 공식 브리핑은 최대한 중립으로 읽혔다. 복지단체 간부 A씨와 마을 관계자 B씨를 특정 경제범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 문장 속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다. 대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서점 앞 TV에 멈춘 자막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었다. 절 마당에 들른 이들은 단풍을 먼저 찾았다. 개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개에게 말을 걸었다. 잘했어. 고생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단풍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번 눈을 감았다 뜨는 것으로 대신했다. 사람들의 손끝은 잠깐씩 가벼워졌다. 그 즈음 도연의 밤은 얕아졌다.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지나갈 때 그는 보리차가 식는 속도를 더 자주 확인했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저녁에는 법당의 등불을 점검했다. 그리고 밤마다 느티나무 아래를 보았다. 단풍의 호흡이 얕아졌다. 배가 천천히 오르내릴 때마다 잎사귀가 조용히 반응했다. 어느 밤 단풍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스님이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 개는 눈동자를 움직여 스님을 보고 아주 느리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 흔들림은 말 같았다. 이제 괜찮아요. 그날 새벽 단풍은 조용히 떠났다. 숨은 길지 않았고 고통의 표정은 없었다. 도연은 개의 옆에 앉아 한동안 손을 얹었다. 손끝 아래 천이 남아 있었다. 천이 사라지는 속도는 보는 이의 마음을 다르게 만든다. 빨라서 아픈 것도 아니고 느려서 서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충분했다. 장내는 소박했다. 마당 옆 느티나무 아래 작은 돌을 4개 세우고 그 사이에 흙을 덮었다. 표지석 대신 작은 나무 팻말 하나, 단풍. 그 밑에 누군가 눈물 대신 다짐을 묻고 갔다. 도연은 법당에서 나와 느티나무 앞에서 합장했다. 바람이 지나가며 팻말을 흔들었다. 흔들리던 나무 그늘이 잠깐 마당을 가르고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스님은 담장의 보수 구간을 한 번 더 보았다. 천으로 덮였던 곳은 이제 안전하게 마감되었다. 마감선이 지나치게 반듯하지 않게 해달라는 스님의 부탁대로 벽은 조금 거칠게 남았다. 거칠음이 기억을 붙잡아 준다는 것을 그도 알았다. 며칠 뒤 절의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단풍 길잡이 프로젝트, 농산어촌 수색견 양성 및 동행자 교육,
뜻밖에도 신청은 빨리 찼다. 걔가 가르쳐 준 게 있으니 우리가 배워야죠. 첫 강의 날 아이들의 발소리가 마당에 모였다. 강사는 경찰의 수색견 담당자와 산악구조대의 대원이 번갈아 맡았다. 개에게 명령하는 법이 아니라 개의 신호를 읽는 법, 흔적을 좇되 서두르지 않는 법,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개가 밤새 울면 이제 쉬이 화부터 내지는 않겠습니다. 웃음이 마당을 가로질러 느티나무까지 퍼졌다. 그늘 아래 팻말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한솔의 이름을 딴 작은 길도 열렸다. 법당에서 마당 끝 담장까지, 그리고 느티나무를 돌아 다시 대웅전으로 올라오는 원형 동선. 길의 중간중간에 작은 금속 표지가 박혔다. 글자는 짧았다. 기다림, 기록, 듣기, 멈춤. 표지를 만든 이는 동네의 금속공이었다. 그는 글이 너무 많으면 사람은 읽지 않는다고 했다. 짧은 단어가 더 멀리 간다는 걸 그는 손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길은 평일에는 조용했고 달 밝은 날엔 조금 더 빛났다. 저녁마다 몇몇이 그 길을 걸었다. 걷는 이들은 종종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 바리바레 주는 날들. 재판은 길었다. 유는 끝까지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감의 말을 했다. 아이들에게 더 나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판장은 긴 문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근거들을 나열했다. 밤, 영수증, 기지국, 수첩, 창고, 그리고 담장. 판결문은 말미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 일은 보이는 곳에서 책임을 진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오래 읽었다. 오래 읽는 문장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바꾼 행동은 다음 밤을 다르게 만든다. 판결이 나던 날 도연은 법원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절 마당에서 작게 기도를 올렸다.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였고 누군가를 놓아주기 위해서였다. 때때로 그 둘은 같은 방향을 본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어린아이와 함께 온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아이는 손에 작은 나무짚을 들고 팻말을 쓰다듬었다. 여기 누가 있어? 아이가 물었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엄마가 어릴 때 같이 살던 개의 친구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친구라는 말은 많은 걸 감싼다. 감싸는 말이 모든 것을 지우지는 않는다. 지우지 않기에 말은 오래 남는다. 가을이 왔다. 바람의 각도가 바뀌었다. 절의 새벽 공기는 더 낮아졌고 호흡은 더 고요해졌다. 어느 날 한 무리의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담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돌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손으로 먼저 만져보아야 해요. 아이들이 손바닥으로 담을 쓰다듬었다. 거칠음이 송금 사이로 들어왔다가 금세 사라졌다. 하나의 아이가 물었다. 스님, 돌도 기억해요? 도연은 잠깐 웃었다. 우리가 기억하면 돌도 기억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고개 끄덕임은 어른의 고개 끄덕임보다 가볍고 멀리 간다. 멀리 가는 끄덕임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밤이 길어지는 계절에 들어서자 길의 표지들이 더 반짝였다. 기다림 앞에서 발걸음이 느려지고 듣기 앞에서 눈빛이 바뀌었다. 어느 저녁 해류가 홀로 길을 걸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깐 멈췄다가 담장 앞에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많이 보일 때가 있다. 그는 문득 단풍의 한 번의 눈 깜빡임을 떠올렸다. 그 짧은 신호가 그들의 많은 밤을 바꾸었다는 것을 새삼 생각했다. 고맙다.
그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말했다. 말은 바람에 섞였다가 담장에 닿아 흩어졌다. 흩어진 말은 작은 입자처럼 마당 어딘가에 가라앉았다. 해가 바뀌는 마지막 주 작은 추모가 있었다.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고 연설도 길지 않았다. 누군가가 단풍 사진 한 장을 가져와 느티나무에 매달았다. 사진 속 단풍은 손꽃니를 드러내지 않은 미소였다. 걔가 웃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표정이 말하는 건 분명했다. 난 충분히 했다. 도연은 마당 끝에서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멀리서 아이 하나가 표지 앞에 멈춰 섰다. 멈춤 앞에서 아이는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는 끝났나요? 옆에 있던 어른이 대답했다. 끝난 이야기도 누군가가 계속 듣는 한 끝나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다. 발걸음이 가볍게 표지를 스쳤다. 겨울 첫눈이 왔다. 담장 위로 흰 것이 얹혔다. 눈은 거칠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거칠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시 덮였을 뿐. 도연은 대웅전 앞에서 눈을 털고 마당 모서리에 작은 삽을 들었다. 들어올린 눈은 공기에서 금세 녹았다. 녹아 스며든 물은 어딘가로 갔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 돌 사이로, 흙 아래로,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길 아래로. 보이지 않는 길은 늘 있다. 다만 듣는 귀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뿐. 그는 삽을 내려놓고 손을 비볐다. 손바닥에 온기가 돌아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밤 스님은 종을 치지 않았다. 대신 등 하나를 더 켰다. 등불은 벽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서 담장은 더 이상 비밀을 담지 않았다. 대신 기억을 비추었다. 그는 마당 끝에서 한 줄로 서 있는 표지를 눈으로 훑었다. 기다림, 기록, 듣기, 멈춤. 단어들은 서로를 밀거나 당기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있었다. 나란함은 때때로 용기보다 큰 힘이 된다. 그는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가 팻말을 한 번 쓰다듬었다. 단풍.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지 끝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이 답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연은 담장 앞에 서서 아주 낮게 읊조렸다. 숨는 것도 숨을 쉬어야 살아. 숨이 멎으면 밖으로 나와. 그의 말은 기도가 아니었고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다음 밤을 위해 준비된 한 문장이었다. 다음 밤이 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작은 신호가 있을 것이다. 개의 눈 깜빡임일 수도, 아이의 멈춤일 수도, 어른의 늦은 고백일 수도. 무엇이든 괜찮았다. 중요한 건 그 작은 신호를 크게 키우지 않는 일. 크게 키우면 부서지고 조용히 두면 길이 된다. 길이 되면 누군가가 걷는다. 걷는 동안 이야기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밖으로 나온다. 눈이 그치면 비가 오고 비가 스며들면 어디선가 새싹이 난다. 그 새싹이 자라면 누군가는 그늘 아래서 앉을 자리를 얻는다. 자리를 얻은 이가 일어나면 또 다른 이가 앉는다. 그렇게 자리들이 이어진다. 이어지는 자리마다 작은 팻말이 있다. 기다림, 기록, 듣기, 멈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감사.